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 잘 시간 보내셨을까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정소희, 권수경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국내 증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계감 속에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의 눈치 싸움이 거셌던 하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정말 많은 발언이 있었고요. 또 지표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다사다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또 이로 인한 경제 영향 모두 불확실하다라는 의견 아래 마지막 거래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전거래일 대비 0.37% 내린 44,546.0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42% 오르면서 2026.7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지난달 23일 이후 처음으로 2만 포인트 선을 넘기면서 마감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치면 3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S&P 500은 이날 굉장히 지수가 오르내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점을 경신하는가 했는데 결국에는 고점 경신을 하지는 못했고요. 상승 동력을 잃은 채 0.01% 하락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6,114.63포인트로 거래 종료됐습니다. 이날 주요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미국 소매 판매가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7,23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큰 폭으로 감소한 건데요.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2% 감소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기존 0.4에서 0.7%로 상향 조정된 영향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감소세가 너무 크다는 반응입니다. 지난달 말에 소비가 급증한 이후에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미국인들은 연말에 쇼핑을 하고 신용카드 대금 상환을 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1월 소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번 겨울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감소폭은 23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이번 결과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소비가 미국 경제 활동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가 약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여파도 지속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을 키웠는데요. 일단은 관세 부과 시기를 조금 미루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와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투자자들 눈치 싸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혼조하게 마감을 했고요. 미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소비가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자 경기 악화 우려를 반영해서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소매 판매 지표 발표 후에 급락하면서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 밑으로 다시 떨어졌고요. 2년물과 10년물 모두 전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기술주들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히트맵 열어서 함께 보시죠. 먼저 M7 기업 위주로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가 2.63% 오르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괜찮게 올라와 줬는데 브로드컴과 인텔이 각각 1.17%, 2% 넘게 밀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반도체에서 개별 흐름이 있는 점도 체크해 보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51%, 아마존도 0.73%, 구글도 0.54% 살짝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애플은 1.27%, 메타도 1.12%, 1% 이상씩 크게 올라와 줬고요. 테슬라는 약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보시면은 헬스케어 쪽이 조금 힘든 모습인데요.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일라이릴리가 3.16%,
조금 큰 폭으로 밀렸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도 3.7% 크게 밀렸습니다. 제약바이오단이 전체적으로 붉은색인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유통사이기도 하죠. 월마트가 0.96% 소폭 밀리는 모습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는 20일에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 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지난해부터 실적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심이 몰리고 있고요. 이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몰리면서 소폭 하락한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M7 기업들 주요 이슈 위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63% 크게 올랐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메타를 포함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서 AI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AI 전용 칩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AI 전용 칩을 납품하는 메모리 칩을 납품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보시면요,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사운드하운드의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또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인 위라이드의 주식은 대거 매입했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라이드 무려 83.46%나 폭등했고요. 반면에 사운드하운드는 28.1%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메타는 무려 20거래일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 최장기간 상승일수 기록 중입니다. 거래일로 20거래일이니까 한 달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놀라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간 동안의 상승폭 무려 20.5%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시가총액도 1조 8천억 달러를 넘기면서 거의 2조 달러에 가까워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도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SE4를 19일에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전에 알리바바 협력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1.27% 올랐고요. 한 주간으로 따지면 7.46%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는 없는데요. 다만 관세 전쟁이 매일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발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날로 뉴욕 증시는 휴장할 예정인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이 미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혼조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또 종목별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국내 증시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특히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경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을 그러면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최근에 미국 기업과 연계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해리 앵커님은 개인용 슈퍼컴퓨터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슈퍼컴퓨터 자체가 너무 좋은데 개인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슈퍼컴퓨터 개인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먼 얘기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제2의 고대 역폭 메모리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D램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극비리에 접촉하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자체 메모리 표준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과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엔비디아와 메모리 회사들이 시제품을 교환하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르면 올해 말쯤 양산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에 필요한 특수 D램 모듈 개발에 성공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는 아주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엔비디아와 연계된 SK 하이닉스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이에 더해서 SK 하이닉스가 CXL 메모리를 양산할 거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CXL은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인데요. 용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메모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D램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해서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이 CXL 메모리는 특히 AI 서버나 AI 시장이나 데이터 서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CXL 데브콘 2024에서 CXL 기반 D램을 선보였습니다. 하이닉스 측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기존과 대비해서 대역폭과 용량이 모두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품 공급 전에 고객사 인증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요, 주요 고객사는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CXL 메모리 양산 준비를 거의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슈로 오늘 반도체 업종에 온기가 도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작은 업체들 오늘 전체적으로 온기가 확산됐고요. 그 안에서도 CXL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되는 모습까지 나타났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미국 증시와 연동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신문을 볼 때 경제면 항상 보긴 하는데요. 뉴스가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정리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을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미일 북핵 비핵화 제재 공조 재확인, 중국 견제 수위도 높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15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도 한미일 3국엔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존 대북 원칙의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 차단을 위한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G7 외교장관도 강경한 대북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미일과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모두 강경한 대북 메시지가 나온 것은 트럼프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초기의 입장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북 대화가 열려 있지만 대화 자체를 위해 북한에 미리 양보할 생각은 없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한미일 공동성명에는 각종 경제협력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3국은 경제협력도 논의하면서 미국의 LNG 활용,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첨단 원자로 개발, AI 반도체,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안보 및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추진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보다 매력 커진 빅테크 회사채, 우량기업 회사채 스프레드 마이너스라는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글로벌 관세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 등 우량기업 회사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고신용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국채 대비 가산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투자자들이 정부보다 기업의 신용도를 더 높게 평가한다라고 풀이될 수 있는데요. 16일에 일본 언론은 애플의 2027년 만기 회사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043%포인트까지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2006년 이후 회사채의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기업의 신용 위험을 반영해서 국채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곤 하는데요. 지금은 기업들의 채권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반면에 미 연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106%로 상승하면서 국채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보호 무역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국채보다 높은 등급의 회사채를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커머스 성장세, 알리, 테무, 결제액 늘어 국내 이커머스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계 시커머스 플랫폼들의 거래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경 에이셀에 따르면 1월 알리익스프레스의 결제액은 1,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7% 증가했고요. 테무는 145.1%, 쉬인은 127.5% 늘었습니다.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고 100% 이상 늘어났던 1, 2년 전과 비교하면 조금 주춤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국내 플랫폼 업체들보다 성장세는 가파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선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에 한국어 사이트를 열었고요. 2023년 8월에는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현지화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또 테무도 한국 내 물류 시스템 구축과 직원 채용을 추진하면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분석업체인 와이즈앱 리테일에 따르면 1월 테무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823만 명으로 쿠팡이 3,302만 명, 알리익스프레스가 192만 명인 것에 이어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시커머스의 국내 시장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꼴찌의 반전 드라마, 한국 증시 올해 다크호스 되나?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에서 꼴찌 굴욕을 겪었던 코스피가 올해는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발목을 잡았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리스크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투심이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방산, 조선, 바이오 등이 힘을 보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글로벌 지수의 수익률을 제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7.98%, 코스닥은 11.52% 급등하면서 미국 S&P 500 그리고 나스닥을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의 주요 지수의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보다 수익률이 높은 주요 증시는 딥시크 열풍으로 급등한 항생지수, 유로스톡스 50 정도입니다. 그동안 각종 악재를 선반영하면서 저평가돼 왔던 국내 증시인데요. 올해 이렇게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위기, 딥시크 충격,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같은 불안 요소 속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단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정상화도 진행 중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증권 업계에서는 추가 상승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외국인은 국내 주식 6,87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연속으로 팔자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의료대란 제약사 직격, 수익성 악화일로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영업이익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올해 역시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들은 보툴리눔 톡신 같은 신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12개 제약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7개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양행은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은 549억 원으로 3.8% 줄었고요. 영업이익률도 2.7%에 그쳤습니다. 특히 폐암 신약인 맥라자를 투여한 암 환자들에게서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첫 이상 사례가 미국 저널에 보고되면서 시장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도 지난해 2,16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1위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경영권 분쟁 속에서 전년 대비 2% 감소한 성적이었습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매출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20.7% 증가했고요.
1,864억 원 영업이익 기록했습니다. HK 이노엔도 K캡의 실적 구조로 영업이익이 33.8% 늘어난 882억 원 달성했습니다. 한독의 영업이익은 95.7% 하락했고요. 종근당도 59.7% 떨어졌습니다. 대원제약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 감소율을 보였고요. GC 녹십자는 자회사 GC셀의 부진으로 6.8% 하락했습니다. 녹십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보툴리능 톡신 기업인 이니바이오를 인수하면서 관련 시장에 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한 전문 의약품 중심의 제약사들이 실적 개선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 여러 가지 전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또 인상적인 게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역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C커머스는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요. 국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쿠폰이라든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해주셔가지고요. 한 번 더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와 국내 증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설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 시간은 안다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클로드 모네 수련 연작이 대한민국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 전시인데요. 특히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미국 우스터 미술관의 소장작으로 인상파 거장 39명의 원화 53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 특별한 전시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먼저 우스터 미술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국 우스터 미술관은 모네의 수련 연작을 비롯해서 인상파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선구적인 미술관인데요. 특히 클로드 모네가 그린 수련의 가치를 미국에서 가장 먼저 알아보고 구입한 미술관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수련이라는 작품 워낙 유명하고요. 봤던 분들이 다 인상 깊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럼 이번 전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총 6구성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의 주제는 전통에 도전하다입니다. 이상주의 이전에 사실주의와 낭만주의를 결합한 형태의 풍경화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토머스 콜과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주제는 파리와 인상주의의 화가들입니다. 즉흥적이고 생생한 표현이 돋보이는 인상주의 시초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스터 미술관의 대표작인 모네의 수련 연작을 비롯해서 차이드 하삼, 메리 카사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 2부에서는 인상주의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섹션 주제는 인상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입니다. 풍경화 중심이었던 인상주의가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각 예술가들의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 작품들을 감상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섹션 주제는 미국 인상주의입니다. 유럽에서 인상주의를 배운 미국 화가들이 밝고 자유로운 색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이들은 시골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현대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3, 4부에서는 화가들의 화가로 불리는 존 싱어 사전트, 미국의 모네라고 불린 차이드 하삼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섹션, 인상주의를 넘어 미지의 풍경으로입니다. 비평가들은 인상주의가 풍경화에만 집중을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후기 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감정과 심리적 요소를 보다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 섹션 주제는 개척의 지평입니다. 화가들은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이를 즉흥적으로 화폭에 답안했다고 하는데요. 5, 6부에서는 인상주의를 출발해 현대미술의 문을 연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다채로운 전시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혹시 전시 관람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성인은 2만 원에 구성되어 있고요. 청소년은 15,000원, 어린이는 12,000원에 있습니다. 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바로 문화가 있는 날이죠.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0,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격까지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 미술 작품 볼 때마다 너무 설명도 듣고 싶고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으니까 도슨트 듣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도슨트도 운영이 될까요? 네, 아쉽게도 사설, 해설 및 도슨트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대신 오디오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포인트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해당 전시를 클릭하시면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이용 요금은 3,000원이고 아마 특별히 중요하게 챙겨야 될 거는 이어폰 개별 지참이시니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시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인상주의를 중심으로 미술사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바다를 건너다 전시에서 꼭 생생한 원화를 직접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 좋아하고 미술 좋아한다고 안다 아나운서가 예전에 말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안다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국내 증시 어떤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을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권수경 아나운서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오늘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강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2610선에 안착했고요. 코스닥은 760선에 다다랐습니다. 미국 증시 주말에 이어서 현지 시간 17일에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함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미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슈나 실적, 전망 등에 따라서 주가가 변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요. 0.75% 오른 2610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로써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610선을 넘어서다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끝내 2610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2610 수치를 넘어선 것은 작년 10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1.61% 오른 768.48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 포지션 취했고요. 기관이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외국인 오늘 매도세였지만요.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2,1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 외국인이 사자세 나타냈는데요. 개인이 200억 원 가까이, 기관이 300억 원 넘게 팔아냈고요. 외국인이 6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3거래일 넘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두 대장주부터 살펴볼까요? 두 대장주, 최근 데이터 센터와 AI에서 중요한 CXL 메모리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CXL 메모리를 삼성전자는 양산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SK 하이닉스는 다음 달 말 양산에 도입하게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마감가 56,000원입니다. 오늘 보합으로 마쳤지만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많이 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1% 가까이 올랐습니다. 21만 2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앞으로 두 대장주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마감가 118만 5천원입니다.
전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오늘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으로 마쳤고요. 현대차와 기아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대차는 3% 넘게 주가가 내려갔고요. 기아도 역시 0.7%대로 주가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AI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 중인 네이버는 오늘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KB금융은 1.63% 오른 8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한화그룹주들 보시면요. 최근 트럼프 정책 수혜 기대감에 올랐었는데 오늘도 상승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8.26% 오른 57만 7,00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최근 방산산업이 성장하는 데다가 최근에는 한화오션의 지분까지 사면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고 여기에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오늘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장주들 위주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이전 거래일에 바이오주들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흐름이 갈린 모습입니다. 최근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던 알테오젠 보시면요. 1%대 상승해서 39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항암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진 HLB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 한바구음 찍고 있습니다. 마감가 85,400원입니다. 휴젤 오늘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고요.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성장할 거란 기대감에 전거래일에 11% 넘게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감가 28만 7,000원입니다.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은 2%대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도 2.64%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했지만 주가 저점은 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중에는 오르는 흐름 보였네요. 미용 의료기기 업체죠. 클래시스 오늘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5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클래시스 4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투심이 좋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요.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0.75% 내린 39만 9,000원에 마감됐습니다. 최근 구글과 애플에 이어서 메타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국내 로봇주들 관심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 가치를 얼마나 더 키워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개별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개별 기업들의 실적과 이슈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 실적과 경제 지표가 나오니까요. 저희 방송 예의주시하시면서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연일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75% 상승했습니다. 2,61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상승 탄력 좋아가지고요. 1.61% 상승 76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별로 보시면요. 오늘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에 많이 유입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만이 매수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플러스 보인 종목들 많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강세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선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종목별, 섹터별로 어떤 종목이 강세 보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JLK라는 의료 헬스케어 업체인데요. 이 종목은 뇌졸중 AI 전문 기업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 전했습니다. 이 JLK의 뇌졸중 AI 솔루션이 일본 인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장 연출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7% 넘게 오르기
보이기도 했습니다. JLK의 뇌졸중 AI 솔루션은 비조형 CT 영상을 기반으로 뇌출혈과 뇌경색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AI 기능을 통합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조형 CT는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가장 먼저 촬영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솔루션 기술이 일본 FMDA의 인허가를 획득하면서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고요. 투심도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JLK는 이번 솔루션 진출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뇌졸중 AI 솔루션의 FMDA 인허가 신청과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LK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이긴 한데요. 역시 최근 들어서 AI와 함께 엮이면은 주가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소식 일본에서 더욱더 각광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또 강세 보인 테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지난주 정도부터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판 얘기하는데요. 유리 기판 오늘 또 한 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수경 아나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거래일부터 계속해서 유리기판주가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유리기판 관련주들 들썩였는데요. 유리기판은 유리로 만들어진 차세대 기판입니다. 이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전력 소비량도 좋고 효율도 좋아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앞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이죠.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과 손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리기판주들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PIE 주가가 눈에 띕니다. PIE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유리기판을 검사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유리기판 테마주로 분류가 됩니다. 최근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면서 이전 거래일에도 상승했는데 오늘도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부터 25% 넘게 급등했는데요. 오늘 주가 20%대 올라서 11,30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PIE는 지난 4일에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된 이후 주가가 170% 가까이 올랐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이 밖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보시면요. 필옵틱스와 YC캠이 있는데요. 필옵틱스 보시면 오늘 주가가 5.27% 오른 47,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YC캠 보시면요. 2.21% 오른 27,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YC캠은 이전에 유리기판용 특수 코팅 소재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다는 소식에 강하게 매수세가 쏠렸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간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리기판까지 봐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CXL까지 이제 순환매 장세가 열리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들 만큼 반도체와 관련한 이야기 꾸준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이슈나 소식이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리포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리포트를 볼 때 너무 좀 복잡하다 보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신다고 하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투자 리포트 바로 로봇 관련 리포트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식시장 얘기할 때 로봇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B2B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업을 넘어서서 우리 실생활에서도 로봇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봇 청소기겠죠.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고 또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정용 로보틱스 시장과 관련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리포트 제목은 로보틱스, 애플의 B2C 시장 진입 전략이라는 제목의 SK증권 리포트고요. 이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의 로보틱스 전략부터 우리 투자 관점으로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정용 로보틱스는 기업들에서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국내 로보틱스 업체들은 가정용 로봇 서비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커질지 예상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로보틱스 개발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면 분명 해외 시장을 감안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참고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단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삼성과 LG 같은 국내 주요 기업들도 해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그리고 애플의 제품 개발 방향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주요 기업들은 산업용 로봇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본 뒤에 가정용 로봇, B2C 시장까지 확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시장의 최종 격전지가 가정용 로봇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흐름을 국내 기업들도 함께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로보틱스 산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애플 이야기도 살펴봐야겠죠. 이 B2C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는 테슬라보다는 애플과의 경쟁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의 로봇 산업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배치해서 2년 내에 상용화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B2C 시장까지 오기에는 조금 먼 미래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애플은 머신러닝 연구진들이 1월에 애플 로봇 제품에 대한 방향성을 논문으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와 픽사가 연상되는 램프 형태의 인간 감정 표현 모방 로봇을 개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기존 B2C 로봇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감정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로봇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적 경로로 운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을 최대한 표방하는 모방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다만 우리 이런 인간형 로봇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불쾌한 골짜기죠. 좀 기분이 나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은 최대한 없애고 스탠딩 램프 형태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비자들은 말과 동작 그리고 터치로 로봇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로봇은 말하려는 내용을 프로젝터 영상으로 사람에게 비추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이 로봇이 밈과 같은 유행 데이터를 학습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 로봇도 2027년도쯤에 100만 원 이상의 신제품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은 소비자들이 인간답지만 너무 인간처럼 생기지 않은 그런 로봇을 선호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 국내 업체들도 미국 진출을 감안한다면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와 LG는 현재 어떻게 로보틱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이 두 기업 모두 굉장히 다양한 제품 분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인 보핏, 그리고 홈 서비스 로봇인 집사부 발리가 있고요. 가장 유명한 제품이죠. 로봇 청소기인 제트봇 시리즈도 있습니다. 또 다목적 휴머노이드인 RBY1, 순찰과 재난 구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족보행 로봇 RBQ 시리즈도 있습니다. 또 LG도 안내 배송 로봇인 클로이가 있고요. 로봇 청소기인 코드제로도 있습니다. 서빙 로봇에는 썰비, 튀김 로봇에는 튀봇, 그리고 홈 서비스 집사봇에는 Q9 같은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가정용 집사봇인 삼성의 발리, 그리고 LG의 Q9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현재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 로봇 청소기, 그리고 AI 비서보다 이동형 로봇인 발리와 Q9 같은 스마트 집사봇이 더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할지가 시장의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 삼성의 발리는 올해 상반기, LG는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어느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내 로보틱스 업종의 투자 수익률을 고려해 본다면 완제품 그리고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국내 주식시장을 봤을 때 하드웨어 밸류체인상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 완제품과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같은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를 받는 건
결국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로봇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상장사 중에는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인 로보티즈, 그리고 에브리봇에 가장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삼성전자의 발리와 보핏의 성장이 가시화가 된다라면 이렌시스, 인탑스 같은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로봇 산업, 그중에서도 우리 실생활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가정용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로봇 시장이 B2B가 아닌 B2C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최종 결전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정용 로봇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가 이 기업의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 리포트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 관점 점점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로봇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산업용 로봇부터 가정용 로봇까지 여러 분야 중에서도 오늘은 가정용 로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로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경 아나운서, 오늘 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보물찾기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나 수급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변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이 좋을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저희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AI, 반도체, 로봇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과 함께 이슈 체크하시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같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물찾기 하듯이 저희 방송과 함께 오르는 종목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소희 아나운서는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 한 줄로 표현하자면 오늘만 같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글로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늘처럼 상승 흐름 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만 같아라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만 같아라. 최근 들어서 연일 상승하는 흐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투자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되시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 볼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